네, 개념 폴폴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그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 코너는 이제 개념에 의거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천초전 내지 가늠자, 뭐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거기에 뭔가 맞는 곳이냐? 그래서 또 이 결과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내년 총선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요걸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과연 표본 지역이 될 수 있느냐? 그죠?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딱 잘라버리시네. 어떤 점에서요? 아마 그 선거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아마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지역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의 어떤 국면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아마 표본이 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역으로 보면 이 지역은 민주당이 계속 이겼던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에서 지금 그 강서구가 국회의원이 3개 지역구인데 3개 다 민주당. 가불병. 예. 네, 모두고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오세훈 송영길. 근데 여기서 지금 당시에도 김태우 그 후보가 51대 48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 지표들을 보면은 어떤 표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좀 옛날 것까지 좀 찾아봤는데 2012년 선거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많이 이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10% 가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지역적인 특성상 어쨌든 표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네. 좀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불병 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그건 강서을. 네. 이게 좀 뭐 나중에 좀 선거가 조정이 돼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가양동, 방화동 요쪽 지역인데 이게 지금 그 다른 두 지역구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좀 더 센 곳이다. 네. 강서을이. 네.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출마를 안 했는데 국민의힘의 김성태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또 강서을이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강서을 같은 경우는 좀 하나의 저기 뭐 표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결과는 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또 국면적인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제가 좀 표본이 되게 어렵다. 국면적 요소라면 어떤 네. 거예요? 보궐선거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었고요. 여기가 거의 큰 선거가. 대선급으로 치러졌죠. 네,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목이 집중된 선거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야의 후보 공천이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있었죠. 저는 거기서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공천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양당의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교훈 후보를 이제 말 그대로 전략 공천을 한 것인데. 전략 공천했죠. 네. 근데 그 지역에서도 이제 보궐선거니까 구청장 보궐선거는 보통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정리하면서 맞아요. 일단 구도를 경찰 대 검찰수사관, 이제 검찰이죠. 이 구도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주도권을 쥐었죠. 원하는 구도대로 선거를 치렀죠. 민주당이.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범죄의 내용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원인 제공자를 또 다시 공천했고 또 과정도 사면을 해가지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바로 공천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냥 바람을 따라갔죠. 유권자들이 아마 후보를 꼼꼼하게 비교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방송에서 딱 강서구청 후보 하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후보 하는데 개인 면보도가 상당히 부각이 됐다. 네, 어쨌든 그렇죠. 구도자 보궐선거가 원인 제공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동시선거라면 보통 이제 줄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권자가 보통 평소 다른 지방선거나 이런 데는 유권자가
그 후보를 굉장히 알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도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근데 진교훈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그런 잡음이 거의 없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용하게 주민으로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겠죠. 아하, 인물 경쟁력에서 차이가 났다. 네. 그러니까 구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선거가 생기게 된 계기도 그렇죠. 후보자들의 어떤 그 뭐 정보도 그렇죠. 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재건축도 그 뭐 상당히 이슈인데 뭐 이 후보자가 또 이제 1060짜리 를 살고 있고 딴 데는 뭐 10억짜리 아파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동시지방선거 같으면은 잘 알려지기 어려운데 뭐 속속들이 알려지니까 뭐 이거는 뭐 굉장히 해보기 어려운 선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구도도 불리했고 후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쟁력도 불리했고 네. 이런 말씀이시네. 네. 거기다가 또 전통적으로 또 민당 강서 지역이라는 측면도 네.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지금 한번 우리가 분석할 게 지금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금 동향인데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뭐 지금 선거 하루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서야 좀 뭐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아마 지금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도 10% 이상 중간에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측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야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한 20%까지 그러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한 18% 얘기했는데 저 이준석 대표만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사실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렇게 많이 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섣불리 말했다가 오만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15%포인트 차 뭐 이상 네,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돌려서 네, 그 다들 알고는 있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게 공표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만 혼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 그렇게 아주 색다른 분석이십니다. 네, 이제 저 뭐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20% 전후로 대체로 아마 선거 후반에는 분석이 됐던 것 같고요, 차이가. 근데 그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율하고 그다음에 득표율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참여해서 조사했던 새로고침위원회라고 민주당에서 예, 대선 평가했던 맞아요. 그 보고서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 득표율 보고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거를 한번 뭐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제가 그 보니까 양쪽 지지자들 중에서 아주 핵심 지지층만 나와서 그러니까 투표를 한 선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투표율이 48%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조사로 어떤 정당 지지층의 어떤 그 맥시멈 전체 사이즈로 보면 거기도 사실은 미치지 못한 네. 투표율이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그 작년에 조사했을 때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50% 보수적인 분들이 50% 정도 차지했었는데 그 조사에서 유권자 조사에서 이제 저희가 그때 조사할 때 말 그대로 자유보수주의라고 이제 불렀던 윤석열 핵심 지지층 이분들이 한 2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온건 보수 뭐 여러 가지 온건 보수 뭐 따뜻한 보수 중도 보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보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박세일 교수가 예전에 이제 그 따뜻한 보수라고 불렀던 그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가 이준석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50%가 보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제가 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50만 유권자 50만 중에서 9만 5천 10만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했는데 20% 정도 투표하신 거거든요. 보수에서. 그러면 이 20%가 사실 작년에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밑으로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분들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고정 지지층. 핵심 고정 지지층 한 20%에서 25% 사이인데 그분들 외에는 중도 보수나 이준석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보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을 투표장으로 불러내지 못한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로 방증이 되는 게
앞서 조금 전에 구상찬 의원 전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구상찬 전 의원 개표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나왔다는 네, 거거든요.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이었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대거 몰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개표 추이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다가 막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그렇게 많이 투표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았을 때 여기도 사실은 중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투표하러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로열티가 약간 옅은 사람들은 안 나왔다. 그 당시에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조사했을 때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잠재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불릴 만한 그룹들을 합쳐보니까 4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41%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선될 때 득표했던 지지율이고 그렇죠. 마지막 그 퇴임할 때도 국정 지지율 41%였는데 작년에 유권자 조사해 보니까 또 4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어떤 민주당의 항상적인 지지층이구나, 잠재적인 아마 최대치. 최대치죠. 네,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소위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6에서 7% 정도고. 그 이외에 이제 한 35% 정도가 또 민주당의 일반적인 지지층인데 거기서 봤을 때 그 한 35% 정도 되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 아니면은 상황을 좀 보면서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반 정도가 응답을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나는 무조건 지지하겠다가 한 반 정도. 나는 민주당이 잘하면 보고 다른 정당을 찍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가 한 반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핵심 지지층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서 한 5, 6% 나왔다고 보면 나머지 분들 합쳐서 투표수 계산 보니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잠재적인 지지층 중에서 한 반 조금 넘게 정도 네, 그러니까 항상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나왔고 민주당이 잘하면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별로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 이제 그 가장 이제 기초 데이터가 되는 게 대선 패배 뒤인가요? 새로 고침위원회가? 작년 여름에 조사를 했죠. 대선 지선 두 번 지고 나서 지선까지 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서. 그 지선까지 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위원회라는 걸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관우 교수가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셨고 그때 이제 민주당 자료를 기초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정밀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이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왔던 선거였다.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은 중도 보수가 조금 더 규모가 크거든요. 보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다 이루면.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하면 이번에 보니까 이기기 어렵더라. 그다음에 특히 핵심 지지층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이준석 지지자들도 투표하러 안 오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가 더 큰데 핵심 지지층으로 확 좁혀가지고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민주당이 좀 많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거는 사실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서구 특성도 좀 있었으니까 아마 실제로는 더 차이가 다른 일반적인 지역 또 국면적인 제가 선거의 특수성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선거로 따지면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할 것 같다. 핵심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근데 다만 이제 강서는 강서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의 사이즈가 네. 다른 지역구보다 좀 컸기 민주당한테 때문에 조금 유리한 득표율이 올라간 거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중도 무당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투표 참여 안 했다. 보수에서도 그렇고 이제 진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네. 그다음에 아예 무당파. 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투표장에 가지를 않았다. 네. 사실 이번 선거는 재보궐 선거라고는 하지만 뭐 대선급 선거라고 이렇게 해서 선거 운동은 대선급이었죠. 네. 그 뭐 선거 운동 자체가 한 개 시군 지역 위원회가 다 올라와서 한 개 동을 커버했대요. 선거 운동하는데 이런 선거는 쉽게 하면 이제 유치원 체육회 온 가족이 동원된 국가대표들이 온 거죠. 유치원 체육대회. 그런데 이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보궐선거 투표율 일반적인 재보궐선거 투표율하고 저는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들을 제외하고는 투표장에 유권자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전개 양상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높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 진보층, 그다음에 무당파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투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디로 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총선에 그대로 대입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한국 정치에서 6개월은 또 굉장히 긴 엄청 시간이고요. 긴 시간이죠. 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선거를 어떤 풍향계 가늠자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 쪽의 표현이 좀 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권자를 불러올 수 없구나. 그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심 공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튼 계속 소환이 된다면 국힘 입장에서는 좋을 거 없다는 맞죠?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럴 텐데요.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에서 부각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변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제 양쪽이 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후보 공천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기보다는 약간 실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후보를 공천해도 네, 이런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후보를 공천해서 누가 봐도 특별 사면하고 바로 공천이 됐으니까 이제 용산이 이 정도 후보를 좀 내보내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해봤는데 아, 이 정도로는 야,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나라고 봤는데 아, 이 정도는 좀 어렵구나라고 하는 정도지. 그래서 민주당은 그거에 반해서는 굉장히 당력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공천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기려고 공천했다. 아마 이렇게 보이고 왔고요. 용산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그래서? 장관이나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들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내세우면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명할지 안 할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김태우라는 사람을 용산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죠. 네, 근데 이 정도로는 어렵구나. 네, 아마 요즘 간보기용이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마 선거 전략상 아니면 용산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당에서도 일단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결과 보면은 좀 알겠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엄청나게 길다라고 하는 것들의 단적인 예가 2019년 9월에 이른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제 불거져 갖고 어마어마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왔어요. 네, 네. 이때 보수 진영은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을 무조건 이기는 따놓은 당상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 기간인 거 맞아요. 100% 맞고 거기다가 만약에 당정이 변화가 된다면 또 모른다라는 얘기도 100%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속보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당 약세 지역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맞춤형 대안 마련하겠다. 마련의 주체를 본인으로 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퇴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KBS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 예상했다. 이제 차분하게 어떻게 나아갈 건지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분하게라고 하는 것에 밑줄 치는데 차분하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별로 바꿀 거 없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 한 명 임명 안 한 사람이 있죠. 김행 후보자? 네, 김행 후보자 임명도 안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대법원장 그 후보자 부결됐지 않습니까?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고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도 보통 그렇게 논란이 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다른 본인이 보통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빌어서라도 네.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분을 이렇게 새로 지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끝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새로 또 대법원장 추천위가 어제부터 또 다시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차분하게라고 한다면 그게 차분하게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꿈보다 해본 같으시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뭐 어느 정부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해야 되겠죠. 뭐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현재 지금 여러 인사에서도 지금 야당이 반대하거나 국민들이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임명이 되고 있고 지명됐는데 예. 아마 저는 이런 뭐 지금 남은 임명 절차 또 이제 새로 지명해야 되는 대법원장 이런 분들에서 어떤 분들이 좀 되고 또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 차분하게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요.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내년 총선 구도를 아마 이렇게 짜려고 할 거다. 여야가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 네. 뭐 이제 이런 구도로 짤 거다라는 게 거의 뭐 그 대다수의 관측인데 이 관측은 아직은 살아 있다. 아까 이제 그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석을 한다면 그건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그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든 야든 또 정부 여당 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좀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뭐 인사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그 정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내심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가서 찍어줄 걸 그랬나? 뭐 이런 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조금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판이 확 바뀔 거고 만약에 야당도 이번에 이겼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이겼으니까 뭐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이긴 게 아니라고 보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긴 것 같죠. 서울에서 20%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주해서 역시 정권 심판론을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가 승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마 간단한 선거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권 심판 표심이 작동할 여지와 야당 심판 표심이 작동할 여지가 모두 살아있다면 여기에 성냥불 긋는 인화성은 결국은 이슈가 이제 좌우를 하게 될 텐데 내년 총선 투표일 즈음에서 어떤 이슈가 지배를 하느냐가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굉장히 예측하기 6개월 뒤에 어렵죠. 어떤 이슈가 나올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는 네. 신의 영역이니까. 다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 내년 총선 구도나 판세가 지금 짜여 있는 것을 신호로 만약에 읽으면 그건 대단히 큰 오판일 거다. 네, 이것만은 그렇습니다. 좀 분명하게 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사하는 부분들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혹시 못 다시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사실 단식을 늦게까지 하시면서 이제 선거 전에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등판이라고 봐도 되죠.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고의적으로 뭐 미등판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민주당 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많이 이기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추가적인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미등판이 그걸 고려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라고 하는 판단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유불리
뭐 유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선거를 이겼는데 대표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당력을 집중한 것이 아니면 유권자들이 원할 만한 좋은 후보를 잘 공천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선거에서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그 말씀을 약간 확대해서 가면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양쪽 전부 다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네요. 서로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열혈 지지층의 강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에 제가 아까 20%의 열혈 지지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수도 그런데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만큼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서로 어느 쪽에서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국민의 뜻을 잘 읽고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느냐 사실 당력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마 두 정당이 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공천 관련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좀 봅시다. 그거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